경기 하강을 보고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하는가, 이 두 가지가 겹치는가. 둘 다 확장이면은 단기 네. 조정만 대비하면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까 2분기가 좀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2분기부터는 이제 50일 이격도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00일 이격도 이런 거 계속 업데이트 해보겠죠. 너무 높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긴장하고 있다가 한 115나 120%까지 올라갔는데 크래시가 나고 안 좋은 뉴스 나왔다. 차익 실현하고 좀 쉬는 거죠. 네. 115나 120 끝이 아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0%까지 이평선 수렴은 할 거니까. AI 버블론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미국 증시는 슬금슬금 오릅니다. 네, 우리 증시야 뭐 워낙 빨리 달려와서 아직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정말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릅니다. 팍 튀어오릅니다. 그죠? 네. 자, 12월 우리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FOMC도 다가오는데 우리 증시 12월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의 이은택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어떻게 할까요? 네, 뭐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네. 두 번. 저번 달에 한 거랑 저는 좀 연이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번 달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안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네. 저번 달에 했던 내용을 좀 연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얘기한 게 그 50일 이평선 조정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얘기했었어요. 네. 아주 네. 간단한 전략인데 효과적이다라고 했죠. 실제로 그 3조 호황 때와 비슷한 주가 패턴도 네. 얘기했고요. 잠깐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트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우연이에요. 네. 네. 왜 이게 계속 비슷하게 가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죠. 우연이지만 아마 네. 투자들의 패턴들 있잖아요.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비슷한 환경 하에서 비슷하게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 속도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강세장이란 거. 뭐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는 강세장이라 그러면은 조정이 별로 없이 계속 쭉쭉 밀고 나가는 게 강세장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네.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급락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3조 왕사를 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 장인데 10% 이상 조정이 연간 두 차례꼴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는 평년도에는 어떠냐? 평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하락폭도 10%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자주 있고요. 그러니까 10% 내외의 조정이 평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는 애가 없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한데 네. 강세장에서는 두 번 꼴이니까 두 배나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저희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세상 이치라는 게 네. 빠르게 오르면 더 맞습니다. 덜컹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네네. 게. 네. 맞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네. 우리가 이제 좀 관념으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네.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게 그래서 이 50일 이평선 정도면은 조정 좀 다시 매수에 들어가 보자 그런 주장들을 했었죠. 네. 네. 이번에도 뭐 아까 차트 보셨겠지만 대충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지금 조정 나오고 나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증시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증시도 뭐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제 물론 50일 이평선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한국이 좀 더 세니까 50일이고 미국은 한 뭐 100일이나 이런 거 하면은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 드렸을 때 50일 이평선 조정이 아마 11월 말쯤 나올 것 같고 그럼 그때쯤 해서는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는 게 네. 좋지 않겠냐 했는데 최근에 또 마침 그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매일 상승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에 공격 앞으로. 12월에 사두면은 뭐 저는 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한테 내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몇 분기에 투자할까 하나만 골라봐 이렇게 네. 하면은 저는 1분기가 일단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환경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를 좀 집중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좀 왜 그런지 네. 하나씩 네. 얘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5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저도 이게 전망을 하고 나면 마음을 막 졸이거든요. 네.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어차피 이런 거랑 싸워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또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 괜찮은 것 같고 매집하기에는 1분기가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이 반등 타이밍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네. 저희가 대전제를 깔고 얘기 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은 단기 하락이고 단기 하락이니까 51선 정도 터치하면 다시 올라갈 거야. 이게 저희가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단기 하락이 아니면은 그럼 뭐 51선에서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증명을 먼저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뭐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폭락장이다. 이게 맞냐 안 맞냐.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 이제 단기 조정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락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AI 버블이 붕괴할 거냐? 이제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아, 기억이 안 나시죠? 그쵸? 근데 아마 들으면은 조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뭐 결국엔 단기 조정 이런 건 감내할 수 있지만 완전 폭락하는 거 이런 거 피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게 보통 어떻게 피할 수 있냐?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첫 번째, 경기 사이클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크로스가 꺾이고 경기 사이클이 꺾여야 됩니다. 이거 안 꺾이면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아요. 뭐 네. AI 투자 더 된다 그러고 막 실적 빵빵 잘 나오고 그러면 아 지금이 기회네 그러고 막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꺾였을 때 우리는 그때 겁을 먹어요. 근데 꺾였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필요해요. 기업 이익 사이클은 꺾였는데 거기에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하는 때가 있어요. 물가 잡겠다고. 네. 네, 이때가 항상 가장 붕괴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에요. 이 얘기를 저희가 기억납니다. 네. 드렸었어요. 한번 제가 그러면 그 증거들 한번 볼게요. 이 차트가 좀 글씨가 작죠. 예.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버블 붕괴 시기를 그린 거고요. 네. 예, 그 PER입니다. PER, S&P 500 미국 증시 기준으로요. 붕괴했던 사례들을 세 개를 그려놨는데 말풍선에 그렸고 아래 차트가 뭐냐면 아래 차트는 ISM 제조업 지수 경기 사이클이에요. 경기 사이클. 예, 그리고 위에 거는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조건들이 정말로 맞았는지를 한번 차트로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뭐 좀 지루한 구간일 수 있지만 한번 보시면 신기하실 거예요. 네. 혹시 저게 잘 안 보이는 분들 위해서 팀장님이 저 연도도 대충 알려주시면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래 거 먼저 볼게요. ISM 제조업지수. 먼저 맨 오른쪽 차트부터 볼까요? 예, 최근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네. 그 팬데믹 팀장님 때. 마우스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네. 여기, 예. 네. 팬데믹 때 이제 꺾인 건데 보시면은, 경기 사이클은 2021년 봄쯤 돼서 꺾였죠, 이미. 예, 그리고 네. 주가 꺾인 건 그거보다도 한 두세 분기 뒤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볼까요? IT 버블 붕괴인데 이것도 이제 IT 버블 붕괴는 이제 2000년 3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 경기는 이미 99년 말에 꺾였죠. 그땐 정말 무시무시하게 꺾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야 경기 사이클이 먼저 신호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아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기 네. 사이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성장률? 아니요 이건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아, 떴어요. 제조업 지수. 네. 네. 성장률도 괜찮은데 네. 성장률 너무 늦어요. 분기 한 번씩 발표하고 네. 또 분기가 끝나고 한두 달 있다 네. 발표하니까 너무 느려요. 그런 것들은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좋은 지표지만 쓰긴 좀 어려워. 세 개 다 밑에 하단에 있던 세 개 다 제조업 지표 지수. ISM 제조업 네. 지수. 그건 좋은 게 뭐냐면요. ISM 제조업 지수 정도는 여러분들은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매월 1일 날 발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빠릅니다. 1일 날 발표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서베이 지표고 대부분 근데 서행 지표들은 이후에 수정을 해요. GDP도 수정하고 뭐 실업률도 수정하고 다 그렇죠. 수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수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좋습니다. 수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꺾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정되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거 믿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가 그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네. 아마 들어보신 방금 분들 표를 많을 다시 거예요. 한번 네. 밑에는 이해했고 표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방금 네. 그 표를. 네. 그렇죠. 네. 보시면은 보세요. 예, 꺾였죠. 예, 꺾이고 표를 다시 나서 올려주십시오, PD님. 네. 네, 경기가 꺾이고 나서 이제 주가의 네. 고점이 나오는 위에 그런 금리도 좀 패턴들이죠.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금리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경기가 꺾이고 나서 주가 바로 하락하질 않아요. 경기가 꺾이고 주가 하락하면 참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한 분기 정도 한 두어 달 뒤에 고점이 나온 경우도 있고 한 두세 분기 기다렸다 나온 적도 네. 있어요.
이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경기가 꺾이고 연준은 긴축.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왜 3월 달에 꺾였는데 주가가 안 꺾이고 주가가 가다가 왜 2022년 초에 꺾였냐? 예, 그때 바로 금리 인상이 있었죠. 예, 경기가 꺾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그때 붕괴가 된 거예요. 이거 알았으면 사실 팬데믹 때 우리가 2022년에 팔았을 텐데 연초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예, 그 닷컴 버블 때도 한번 볼게요. 근데 막 QT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경기 꺾이고 금리 올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면 네. 그거는 정말 피하기 어렵다. 맞아요.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여기 그냥 금리 썼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이걸 좀 더 먼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단기 금리 쓴다든지 금리를 분해해서 좀 어려웠지만 뭐 이렇게 실질 기준 금리들 축출해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니까 네. 네, 그런 시그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미리 보실 필요 없고 그래서 저희 거 이렇게 좀 전문가들 거 저희 거나 이런 거 들으시면은 뭐 저희가 뭐 고점 저점 이런 거 다 맞추면 못해도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유용하죠. 계속 한번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예, 닷컴 버블도 보시면 11월에 꺾였는데 주가는 3월에 꺾이잖아요. 왜 3월이냐? 예, 이때 금리가 빵 하고 치는 시기가 바로 3월 달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때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때 있잖아요. 1970년대입니다. 이건 1970년대. 70년대는 경기 사이클과 주가가 거의 비슷한 분위기에서 꺾였거든요. 네. 왜 그러냐? 요거까지 맞추면 이제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투자자들 중에. 왜 그랬냐면요.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계속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그렇죠? 계속 금리 인상이죠. 금리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오르죠. 그때 뭐 18%만 이렇게 올릴 때 있었잖아요. 기준금리를. 뭐냐면 네. 긴축은 이미 하나는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만족해야 꺾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긴축은 어차피 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사이클만 꺾이면 끝인 거예요. 두 가지에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금리를 올려요?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맞아요. 근데 물가는 약간 후행해요. 왜냐면 우리가 소비하고 뭐 한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빵하고 소비하면 그게 물가를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올리고 이게 항상 약간 후행하는 거예요. 네. 후행하고 물가가 올라가도 네. 사실은 경기가 좋으면은 반대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겁먹지 않아요. 네. 근데 물가가 꺾였는 네. 물가 올랐고, 오르는데 네, 경기가 경기는 안 꺾이면, 좋고 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경기가 시원치 않은데도 아니, 금리를 정확히 올려야 말하면은 되고. 그 네. 전부터 중앙은행은 올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올리고 있는 경우가 네. 많고 그 다음에 경기가 꺾이면은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때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할 게 또 여기서 이건 개념 자체는 되게 쉽죠. 근데 이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뭐 기준금리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추출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제 세미나 이렇게 저희가 하는 얘기 들으면은 아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지금 이거 데이터 보시면서 그래프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3프로 시청자들이 보면서 어쨌든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네. 일단 저 두 가지 경우는 아니네. 그렇죠. 하시겠어요? 맞아요. 네. 그것만 알면은 네. 반대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 대립가설, 기무가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 물가부터. 근데 물가는 저는 아까 잠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분기 증시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사실 미국 장도 그렇고 한국 장도 그렇고 하락에 따른 이제 반등이지 뭐 신고가는 아직 뚫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물가부터 보는 거예요. 물가부터. 그렇죠? 물가는 제가 볼 때는요. 내년 네. 초에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생각보다. 네,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주거비하고 비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왜 그러냐면 주거비가 일단은 비중이 굉장히 커요. 특히 코어 CPI에서는 거의 뭐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해요. 33%라던가 제가 얼핏 그렇죠. 기억하기 헤드라인에서 그 정도고 코어에서는 좀 더 높은데 일단 그건 조금씩 변하는데 어쨌든 제일 커요 얘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지금 여기 왼쪽 그래프 보이시나요? 네, 왼쪽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 이제 이게 주거비예요. 주거비고 검은색은 주거비를 뺀 나머지 물가 전부 다예요. 네. 그럼 사실 보면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죠. 뭐냐면은 다른 물가들은 다 2022년 되면서부터 꺾였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 하락하면서. 근데 보시면 근데 이
주거비 있죠. 쉘터. 네. 쉘터 얘는 뒤늦게 올라서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가 나요. 월세랑 집값, 미국도 집값을 좀 반영하니까요. 미국은 네, CPI에. 맞아요. 그게 이제 왜 이런 게 생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가장 알기 쉽게 하려면은 우리도 똑같죠. 이번 달 물가 올랐다고 갑자기 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 올려주세요. 이거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네.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네. 1년에서 뭐 2년 이렇게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 끝나야 드디어 끝났네. 월세 올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동안도 계속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했지만 네.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임대료가 갑자기 막 팍 튀거나 그런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팬데믹이 있었죠. 팬데믹 때는 아시다시피 주거에 대한 그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돈도 너무 많이 풀었고요. 네,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튀었고 그게 또 끝나서 비정상적으로 또 빠르게 냉각이 됐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주거비라는 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이건 복잡하니까 네. 빼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게요. 다른 물가들은 다 떨어져요. 근데 예언자 후행하니까 예언자 올라가요. 그럼 전체 물가를 좀 오르는 것처럼 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좀 복잡하지만 이 파란색 선이 주거비를 뺀 CPI예요. 네, 근원 물가. 주거비를 뺀 거고 네. 이 검은색은 우리가 보는 이제 CPI예요. 네, 근원 CPI. 보시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게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거거든요. 차이가 확 커지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꺾이는데 얘는 올라가니까 노란색은 주거비는 올라가니까. 딴 것들은 꺾이는데 주거비는 쭉 올라가니까 스프레드 이 차이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차이가 사실은 뭐 많게는 2%까지 차이가 나요. 맞아요. 네. 지금은 물가가 사실은 이미 다 떨어졌는데 주거비 때문에 오히려 높게 끈 착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후행하는 거니까 진짜 물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거비는 후행하는 거니까 네. 이미 물가는 다른 건 떨어졌는데 주거비만 후행하니까 얘는 노이즈라는 거예요. 노이즈. 그래서 노이즈 효과 때문에 물가가 실제보다 한 1%에서 2% 정도 높게끔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빼고 보면요. 2024년에 이미 1%대까지 물가 빠진 상황이었었어요. 주거비 빼고 네, 보면.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도 이제 막 매수 의견을 많이 내고 그랬죠. 2024년 상반기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는 그래서 좀 억울하게 물가가 계속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억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후행한다는 건 이제부터는 반대로도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보세요. 얘는 지금 검은색은 이제 하락이 멈췄잖아요. 내년부터는 네. 주거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주거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많이 내려갈 거니까. 더 내려가겠죠. 네. 그렇죠? 이제 세입자의 시간이죠. 드디어 내가 재계약만 기다렸다. 너 그때 올렸지 뭐 이번에 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네.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뭐 제가 추정해 보면 2%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노란색 주거비가. 네, 그럼 나머지 거랑 이렇게 소위 데드 코스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그럼 이제부터는 물가 실제보다 낮게끔 그렇죠? 압력을 주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신난 거죠. 지금까지는 억울하게 그래서 파월이 금리도 잘 안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벌써 1%대까지 물가 떨어졌는데 주거비 빼면은 예, 근데 억울해할 필요 없다. 왜냐? 지금부터는 이제 반대쪽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니까. 관세 영향은 그러니까 경기 안 좋으면 물가는 아무래도 내려갈 거고 무거워질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올 초만 해도 많은 이제 거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관세 영향 저렇게 관세 붙여 절대 소비자 물가 못 버틸 거야. 우리 흔히 월마트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소비자 물가가 사실 우리 기대만큼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좀 다른 의견을 냈었어요. 뭐냐면 연초에 오. 관세를 때리더라도 물가는 오르지 않을 거다.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거의 미미할 거다.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과거에 보면은 오히려 경기를 깎아먹기 때문에 물가에 뭐 반영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꺾이진 않으니까 좋으니까 물가에 네. 반영은 될 건데 근데 이게 시차가 꽤 걸릴 거다가 저희 주장이었었어요. 최소한 뭐 내년 돼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이 차트를 진짜 많이 썼죠. 뭐 저희 자료 보신 분들은 뭐 너무 많이 보신 차트일 거예요. 제 자료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세가 인플레 압력을 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경제학 교과서는 틀리지 않았어요. 관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중간에 중요한 과정이 있죠. 가격 정가. 그러니까 관세를 기업들이 가격에 정가했을 때부터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에 정가하지 않으면은 인플레 나타나지 않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뭐 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미 다시는 얘기인데
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세가 몇으로 확정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뭐 중국한테 뭐 100도 때렸다가 뭐 또 어느 나라는 뭐 50 때린다고 했다가 나중에 근데 다 알잖아요. 아, 저 나중에 저렇게까지는 안 때릴 거야. 줄일 거야. 근데 모르겠어. 얼마로 최종급 될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를 가격에 전가할 거예요. 관세를. 알 수 있습니까? 경기나 좋으면 그렇죠. 팍팍 이게 전가를 할 텐데. 네. 두 번째는 경기가 좋아져야지 올려요. 그럼 언제 관세가 가격에 전가하냐 기업들이 보통 언제 하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좋아서 그냥 가격 올라갈 때 그때 은근쩍 쓱 하고 그냥 거기다 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한꺼번에 올라요. 그래서 이 경기가 소비 경기가 올라오려면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중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잠깐 뭐 넘어왔는데 주거비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주거비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방 압력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것도 있잖아요. 걔도 떨어질 거예요. 걔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네가 주거비 제외한 나머지 물가 떨어질 걸 어떻게 하냐? 여기 뭐 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 정도 차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왼쪽에 그 빨간색 차트죠. 요걸로 알 수 있다. 뭐냐? 이 검은색은 주거비를 제외한 이제 CPI예요. 아까 네. 주거비는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주거비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잖아요. 그렇죠? 얘는 뭘로 할 수 있냐?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에 이제 가격 지수가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잘 맞아요. 그냥 기업이 응답한 거니까 맞겠죠.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얘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좀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저랑 주거비가 유의미하게 움직여요. 아니죠. 주거비는 따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네, 그런데. 주거비는 따로 움직이고 주거비를 네.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왜 그러면 이게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 게 뭐 그런 거예요. 이제 7, 8월, 9월 되면서 이제 그 뭡니까?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타결되고 그리고 셧다운 때문에 경기도 좀 후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 반영해서 이제 꺾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물가는 약간 후행하잖아요. 경기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꺾여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결론 한번 가볼게요. 주거비도 이제는 하방 압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도 좀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게다가 이번에 그 금요일 날 관심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서베이도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조사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좀 꺾이네라는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주거비는 하방 압력을 줄 거고 지금 내년부터는 그리고 나머지 물가도 꺾여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안 세네 이런 생각을 내년 1분기엔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부터 같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 주가가 왜 흔들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금리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내 쉬다가 갑자기 9월 10월에 강세장이 빵 하고 펼쳐졌잖아요. 9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파월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선언했죠. 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안 해 이러다가 관세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물가가 오르지도 않았고 또 7, 8월 달에 관세 타결이 되면서 네. 금리 인하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증시가 엄청 올랐어요. 그럼 11월 달에 왜 조정받았냐? 일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매파적 발언했잖아요. 야, 금리 인하하면 안 돼. 지금 물가 우려가 있는데 물가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발표하면 아마 되게 높을걸? 셧다운 때문에 발표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뭐야 그러면 주춤주춤한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다시 또 12월 금리 인하 한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엔 데이터가 나와야 누구 말이 맞는지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보여드렸죠. 데이터는 아마 완화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물가 압력이 높지 않은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네요. 금리 인상 안 해도 되네. 네. 네. 금리 인하 계속해도 되네. 왜 괜히 중단한다고 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다시 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과연 동결이냐 인하냐 이거 싸우다가 인하네 하고 확 시장이 쏠려가는 거죠. 또는 뭐 인하내가 이제 B컷 이야기도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B컷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B컷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어. 금리 인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뭐 2차례 3차례 계속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속칭 이걸 또 돈이 풀린다라는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표현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증시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상상해 보세요. 내년 초에 뭐가 있냐면은 연준 의장이 이제 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상 내정된 분위기던데요. 네. 베팅 사이트에서 77% 확률로 이제 케빈 하셋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지금 계획은 뭐 1월달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가 된다고 치고 그 2월달 되면은 이분이 이제 연준 이사로 뭐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 임기가 끝나면은 이분이 이제 들어갈 거다. 그럼 되게 그림이 이상해요. 차기 연준 의장이 이사로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사실상 마쿠의 실력자처럼 할 거라고요. 네. 그럼 이제 물가 낮게 나오면 아까 그랬잖아요. 11월달에 사람들이 야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못 봐서 그렇지 데이터 발표되면 물가 높을걸? 라고 했는데 웬걸 데이터 발표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게 1분기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케빈 하셋이든 누구든 하여튼 그 차기 연준 의장이 파월에 대한 뭐 공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겠죠. 그거 봐 물가도 없는데 너 왜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런 거야? 그럼 11월달에 괜히 너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 그렇게 반응하면은 증시가 일단은 통화정책 환경은 완화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1년에 2차씩 빠진다. 네. 근데 이 차트가 되게 재밌는 차트예요. 왜 그러면 1년에 2차씩 빠진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강세장에서도 하락이 있다고? 알아. 그게 아니에요. 강세장에서 하락이 더 자주 나온다는 얘기고 상상력을 또 자극해 보는 거예요. 1년에 2번이에요. 1년에 2번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우연입니다. 지금부터는. 보면은 2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이에요. 2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이에요. 2분기에 한 번, 이건 뭐 3분기 초기나 말이긴 한데 어쨌든 거의 그 시간이에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2분기, 4분기 좀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 반대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그럼 피해야 되네가 아니라 그러면은 1분기, 3분기 좋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1분기 제가 볼 때 통화정책이나 이런 환경들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대충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 지금 좀 사뒀다가 1분기에 먹고 2분기 돼서는 잘 보고 있다가 그때는 좀 피해야겠다. 전 개인적으로 2분기 조정은 이번보다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2분기 조정이 나온다면.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경기는 살아 있어요. 네. 경기는 괜찮죠. 투자는 계속 되고 있고 AI 뭐 왈가불가 말은 많아도 어쨌든 투자는 끊이지 않고 할 거니까. 근데 통화 정책이 약간 야 금리 인하 하지 말자. 요게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근데 올해 2분기쯤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어로 바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좀 유동성 측면에서 안 좋나요? 금리 인하 끝났어가 더 큰 얘기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그때는 조정이 제가 볼 때는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잘 이용하면 이번에 11월 달에 팔았다가 네. 11월 말에 사면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투자자는 그때가 또 되게 큰 기회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하여튼 계속 일관적으로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 하강을 보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하는가. 네. 이 두 가지가 겹치는가. 네. 둘 다 확장이면은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네. 조정만 대비하면 돼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12월인데 12월 초인데 사실은 뭐 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먼 이야기고 하지만 내년 1분기 중반 또 1분기가 끝나갈 때쯤 뭐 3월, 4월 이때쯤에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과열로 빨리 가면은 조정도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또 다 비책을 마련해 놨죠. 뭐냐면은 50일 이평선, 50일 이격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격도가 빨리 벌어지면 그만큼 끝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도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까 2분기가 좀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2분기부터는 이제 50일 이격도나 뭐 이런 것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00일 이격도 이런 거 계속 업데이트 해보겠죠.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긴장하고 있다가 한 115나 120%까지 올라갔는데 뭔가 크래시가 나고 안 좋은 뉴스 나왔다. 네. 그럼 이제 차익 실현하고 좀 쉬는 거죠.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이거. 그렇죠. 어차피 네. 115나 120 끝이 아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0%까지 이평선 수렴은 할 거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에 많이 올랐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네. 그것이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 흔들렸으니까 이번에 많이 오르면 이번에도 한 두 번 흔들릴 것이다. 이건 뭐 지나친. 그래서 아까 네. 그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이 있구나. 그럼 이게 네. 정말 맞을까를 데이터를 보고 골라야죠. 그다음에는. 근데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완화적인 정책이 1분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또 오르겠죠. 오르고 네. 나면은 그럼 물가도 좀 반응하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계속 금리 인하가 될까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하자. 쉽지 않겠죠, 당연히. 네. 가봐야 알겠지만. 그럼 2분기쯤에는 대충 금리 인하 하더라도 이번엔 마지막이나 아니면 한 번 남았어. 이렇게 하면 시장이 그걸 땡겨서 반영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심플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네. 네. 어쨌든 저는 1분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네. 제가 한국 증시 위주로 말씀드렸더니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쪽 투자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국 주식 얘기도 조금 곁들여서 오늘 네. 조금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그 작년 하반기에 써서 짭짤한 재미를 봤던 전략입니다. 소프트 AI 버블. 이것도 제자리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자마자 저거 진짜 한 10번, 20번 계속 썼거든요. 소프트 AI 버블. 뭔지 지금 말씀드리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소프트 AI라는 주식들이 대부분 아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관심 있는 주식일 거예요. 이게 닷컴 버블 분석을 통해서 그냥 그때에서 그냥 추출해낸 거예요. 뭐 대단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보시면 그때 1998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해요. 네. 사실 이때는 투자는 지금은 되게 비슷해요. 투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는 이제 AI가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 저때 투자였죠. 아시아 금융위기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린스판 할아버지가 금리 팍 내릴 때. 맞아요. 네. 아시아 금융위기까지는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생기면서 LTCM이라는 펀드가 롱텀 파산했어요. 캐피탈이. 네, 네. 네, 그러면서 금융 경색이 나타나니까 금리 인하를 3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과열이냐 버블이냐 막 이거 싸우고 있는데 연준은 경기 안 좋다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네. 똑같은 환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이것도 참 그 2, 3년 전에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하면서 많이 했던 건데 왜 그러냐? B2B하고 B2C가 지금 사이클이 디커플링 된 거예요. 달라요. B2B는 지금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네. B2C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막 경기 침체 온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왜 틀렸냐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B2B는 이미 반도체 이런 건 반등했죠. 근데 B2C는 보조금을 뒤늦게 주니까 2022년까지 오버슈팅 했다가 2023년에 돈 다 쓰니까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매크로 지표 중에 B2B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없어요. 다 B2C 데이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뭐 소매 판매, 무슨 뭐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고용, 물가 다 B2C예요. 그러네. 네. GDP 빼고 GDP는 근데 늦게 발표하니까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뭐야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네. B2C 데이터 보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건데 주식시장은 B2C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네. 네. 대부분 B2B예요. 대부분 B2B. 우리가 데이터 지금은 센터 그게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완전 틀렸다고 보긴 힘들지만 정확하진 않았던 거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걸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었던 거지. 설사 경기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신경 야, 쓸 지금 필요 없는 골목 거예요. 가봐. 뭐 식당도 하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이게 정말 그러네요. 지금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자영업자는 일단 상장을 안 하고요. 네. 소기업도 소상공인도 상장 안 하고 네. 상장한 소비재 기업들도 시총 비중이 작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 없었죠. 경기 침체 올 리도 별로 없었지만 2, 3년 전에 경기 침체가 올 리도 별로 없었지만 와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지금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B2C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하잖아요. 네. 근데 B2B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1998년도에도 정말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때도 뭐 우리가 굳이 그때 뭐 데이터 안 봐도 알죠. 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얼마 막 핫했어요. 네.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는데 금리를 3번 해요. 왜 했냐? 이게 B2C가 꺾이니까. 아시아 외환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소비에 영향을 주니까 꺾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3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불고와요. 제가부터 한번 볼게요. 제 위에 검은색 선으로 점선으로 그린 차트가 시스코 시스템즈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주도주.
실제로 이익이 빵빵 나던 인프라 투자 관련주. 지금의 엔비디아랑 많이 비견되는 기업이죠. 이 기업도 뭐 이 금리 인하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좋았는데 주도주의 패권은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냐? 퀄컴. 퀄컴이 금리 인하 이후에 1년 동안 27배가 올라요. 이 큰 주식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퀄컴은 이때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올랐냐면은 보세요. 시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뭐 노텔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했어요. 네. 무선 인터넷 투자를 했어요. 그럼 투자들이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캐펙스 많이 투자했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 혹시 미래에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99년, 그러면은 2000년. 네. 퀄컴이네? 라고 네. 찍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실적이 안 나온 게 핸드폰 언제부터 본격 보급됐으니까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잖아요. 근데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사실 맞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얘기 듣긴 좋죠. 이걸로 저도 1시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반응을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하고 나서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네. 금리 인하 되니까 더 먼 미래에 있는 것들 더 끌고 온 거예요. 이익을. 더 먼 미래에 있는 이익들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사야겠다 싶어서 이제 고르려고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앞으로 이 휴대전화 많이 쓸 것 같아. 네. 그러면 어느 기업이 퀄컴.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작년에 저도 이거 가지고 이제 전략을 좁아냈는데 네. 지금도 똑같잖아요. 작년 9월에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전략을 쓴 게 이때는 이제 제가 소프트 인터넷이라고 퀄컴을 불렀어요.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용한다는 뜻이에요. 뭐 퀄컴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네. 소프트 인터넷이라고 했고 하드 인터넷이 투자 관련주. 똑같지 않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했죠. 이제 하드 AI, 소프트 AI 이렇게 바꿨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뭐 하드 AI는 우리 잘 알죠. TSMC, 엔비디아. 이 투자를 옛날부터 제가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째 끌고 오는 주도주. 네. 돈도 실제로 많이 버는 이런 기업들도 물론 금리 인하 작년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이때 이후로도 전 뭐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AI 시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려면 아까 똑같은 논리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지? 그게 금리 인하하면 그런 자극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 이제 추천했던 거는 이제 팔란티아, 엠러빈 이런 주식들을 많이 했었죠. 물론 그 이후로 한 6배, 7배 올랐으니까 아마 그때 보신 분들은 많이 좀 수익 얻으신 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도 자료 보고 사신 분들이. 그리고요, 이게 지금 네. 또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팔란티어 말고도 네. 또 소프트 AI라고 예. 해줄 수 있는 다죠 다. 팔란티어, 엠러빈 말고 뭐 다른 네. 것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응용해서 뭐 할까? 저희 이제 매크로 데이터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애들만 뽑은 거고 이런 비슷한 애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애들 다예요, 다. 이제 그것도 이제 확장해 나가면 그 AI 잘하시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여쭤봐서 더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요. 아까 결국 나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네 이걸 깨달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 1분기쯤 되면은. 그러면 또 금리가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논리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게 2004년도 9월 달에는 이런 주식이 올랐는데 사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얘네도 수익률이 뭐 좋긴 좋은데 뭐 엄청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또 빠지기도 했고 대신 이번에 또 금리 인하 했잖아요. 2025년 9월부터. 이때는 또 금리 인하 이제 2차 금리 인하가 되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 더 자극되는 거예요. 더 먼 미래에 있는 이익을 더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이렇게 뭐 양자 컴퓨터, 무슨 뭐 SMR 원전, 무슨 우주 로켓, 뭐 그런 주식도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이 실제로 뭐 나중에 돈을 벌겠죠. 근데 그것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더 먼 미래에 있는 이익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도 알면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반대로 긴축이 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뭐 그 긴축 얘기 나오면서 51선까지 조정 이러면은 시장을 전부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좀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되게 네. 좋은 방법이죠. 제가 볼 땐 그런 기회가 또 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네들 워낙 이제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 그럼 이 컨셉들 중에 뭐가 될 거냐 이것까지는 사실 저가 매크로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이런 애들 중에서 수급이 몰려가는 것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 AI 버블
그래서 1차 소프트 AI 버블, 2차 소프트 AI 버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25년 전에 IT 버블 때도 보면 시스코로 상징되는 그때 야후 참 네.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누가 깔 것이냐. 네. 그걸 이제 하드하다고 아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AI 판을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들 것이냐.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냐. 네. 그렇게 생각이 옮겨갈 것이다 이 말씀. 그렇죠. 옮겨갔고 실제로 네. 올해도 작년에도 옮겨갔고 올해도 옮겨갔고 네. 이게 끝이 아니죠. 설명충이 되지 않으려면 내년은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리고 사실 앞에 확정되면 상단에 그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뭐 그런 기업들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더 오르는 거죠. 다른 애들이 당연히 더 위험한 네. 애들이니까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걸 먼저 여쭤보. 그렇다면 12월 저희가 전략 여쭤보고 있는데 네. 어떤 섹터를 좀 관심 깊게 봐야 할지 이 질문 사실은 드려도 돼요? 네. 뒤에 또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네, 진짜 그거 하고 할까요, 그럼? 네. 요거 하고 네. 벌써 뭐 섹터의 종목 이런 것들 대충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애들이죠. 네. 이거 얘기하면 또 이게 좀 업종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제가 종목은 사실 잘 모르고 이제 업종까지만 제가 분석을 하는데 네. 아까 통화 정책만 얘기했어요. 1분기 통화 정책만. 근데 하나 더 있죠. 경기 사이클도 있잖아요. 얘 꺾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분기에는 경기 사이클도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좀 부스트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어떻게 부스트업을 여기서 또 하냐? 저는 공급 병목.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21년에 제가 사진 몇 개 붙여놨죠. 그 오픈런 한다고 쭉 서 있는 거. 수요가 폭발했죠. 그 심리가 그렇게 맞는 거죠. 뭐 그때 갑자기 돈이 막 엄청 많아진 것보다는. 근데 그게 수요는 각국에서 폭증하는데 제가 LA 항구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 네. 하역을 못 해가지고.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뭐 몇십 네. 대가 뭐 서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이 없죠. 왜냐면 다 주차돼 있으니까 그 앞에. 막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마 투자하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2021년 연말 쇼핑 시즌 때 재고 없어서 못 팔 수도 있어. 이런 우려가 완전 확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럼 10월 말까지 재고를 잡으려면은 최소한 4월, 5월까지는 주문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2021년 1분기에 엄청난 오더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가 폭등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과잉 발주가 나왔던 거죠. 엄청난 과잉 발주.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상하이 컨테이너선 인덱스 이런 것들 뭐 폭등하고 네. HMM 뭐 흠슬라 이렇게 그 당시에 부르기도 했었죠. 주가 워낙 많이 급등해서. 반도체 없어지고 미국에서 자동차 만드는 반도체 세탁기에서 떼서 만들까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대요, 있을 저때가 정도였어요. 지금. 반도체도 그때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사실 2차트 한번 보세요. 상하이 컨테이너선 인덱스하고 뭐 HMM 주가 그렸잖아요. 느낌이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저는 딱 보고 뭐 대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운임 지수는 지금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HMM 주가는 마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와 비슷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공급 병목이에요. 공급 병목에 대해서 공포가 쏠리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네. 버린다. 근데 제가 이 전략을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자료를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공급 병목과 과잉 발주까지 가고 재고 확보 경쟁하고 하려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HBM 만들면은 통계에 따르면 75%에서 80%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엔비디아 어차피 독과점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생산하면 다 나한테 오는데 네. 재고를 쌓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냥 빨리 생산해. 뭐 계속 독려만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생산하면 다 내 건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구글 이런 데서 칩을 만들었잖아요. TPU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저는 거기까지 전문 지식이 아주 깊진 않지만 얘기 들어보면 늘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새로운 강자들이 들어오고 뭐 테슬라도 칩 같은 거 AI 칩 같은 걸 또 더 성능 개발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AMD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로 파워풀해서 수요가 올라온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엔비디아가 혼자 독과점하던 칩 시장을 메모리 시장을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부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급 병목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재고 확보 없으면은 딴 거 다 만들어 놓고도 HBM 없어서 못 나갈 수 있거든요. 메모리 칩 없어서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때부터는 그러면 과잉 발주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질 수 없으니까. 이때부터 막 제가 볼 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1분기에 정말 펀더멘탈까지 이런 것까지 좋아지려면은 TPU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수요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누가 뭐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뉴스나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재고 확보 게임 들어가겠구나.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부스트업 하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네. 나올 수 있다. 그게 아마 1분기 중후반 정도? 그럼 통화 정책도 좀 완화적이고 펀더멘탈도 과잉 수요가 덧붙여지고 그럼 과잉 수요 덧붙여질 때 보셨잖아요. 이런 거 가격 폭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 좀 이건 뭐 사족이긴 한데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조금 더 나가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끝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앞서 보여주신 장표에서도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끝이 안 좋죠. 네. 끝이 안 좋아요. 급격히 올랐다 급격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타이밍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싸다고 혼자 스스로 버블이 내가 너무 비싸네? 내가 왜 이렇게 과잉했을까? 스스로 내려가야지 하고 하는 버블 붕괴는 없어요. 고지르면 1년 앞으로 당기면 네. 지금의 HBM과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과잉 발주가 이미 1년 정도 했잖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했죠. 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컨테이너스 여기도 급등했잖아요. 요거는 수요가 늘어나서 급등한 거고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다 이때 끝났어 이제 그러면서 뭐 이 HMM 주가도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이슈가 터진 거예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재고 확보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재고 없으면 우리 이거 망해. 재고 확보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수요가 폭증한 건 이미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재고 확보 경쟁이 전 만약에 TPU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올라온다. 네. 의미 있게 수요를 확보한다면 재고 확보 경쟁이 분명히 있을 거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표에도 오늘 팀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물론 다 보던 전망이 다 맞지 않지만 거기에 맞춘다면 지금 2022년에 내려가잖아요. 네. HMM 네. 같은 경우에 금리가 그때부터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팀의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다 맞아요. 스스로 버블이 붕괴하는 경우는 없어요. 스스로 붕괴하지 않아요. 무슨 트리거가 있어야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야 언제든 조정을 받겠지만 시장이야 네, 완전 붕괴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좀 좋게끔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엔 또 이런 것들 보면은 잘 피해야겠다는 생각도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잉 발주가 좋은 일을 벌인 적이 없어요. 우리 그거 아세요? 하이닉스가 불과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2023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몇 %였는지 아세요? 일단 안 좋으니까 물어보겠죠, 제가. 네. 몇 %쯤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과잉 재고가 엄청 쌓이면서 네. 마이너스 67%. 이게 정말 불과 2년 반 2년 반 전에.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잘 기억도 안 날 정도죠. 그때 삼성전자 반도체도 적자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과잉 재고의 늪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 가격 이거는 그냥 뭐 다 끝났으니까 재미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해도 되나요? 끝났나요? 뭐 하나만 그럼 1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이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항상 이 주식이란 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요. 가격이 오르면 좋기만 할까요? 우리만 좋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우리만 좋겠습니까? 더 좋은 애들이 있어요. 뭐냐? 적자에 허덕였던 후발주자 중국 반도체들이 진짜 좋죠. 그래서 항상 가격이 급등하면은 그때 후발주자들이 돈을 모으고 치고 올라와요. 뭐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거시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붕괴되는 일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 매우 약하다는 이야기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사흘 앞에 또 마지막 올해 FOMC가 열리는데 아, 네. 흔하게 금리 또 내리잖아. 네. 또 잔치 시작이야. 이 말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 잔치의 뭐- 끝은 우리가 뭐 언제일지 모르고 굉장히 끝은 우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잔치문은 열린다는데 아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결론만 제 생각 말씀드리면은 조금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 반대표들 이런 것들 요즘은 각계로 막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반대표 나오고 그러면은 뭐야 좀 매파적이네 금리 인하 했지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가가 증명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게임 끝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은 FOMC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저도 투자자 초보 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건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네. 예상이지 FOMC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이거 전망하는 거는 저도 뭐 몇십 10년 넘게 애널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만 알면은 FOMC가 매파적으로 해석해서 주가 하락했다. 사야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버블론 AI 버블론이 언제까지 갈지 이 질문은 결국은 그 버블론이 꺾이거나 확인되는 그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봐야 할지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이게 버블인지 그게 뭐라고 아닌지도 보시는 사실 거예요? 논란이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이걸 버블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 버블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에 조금 더 서 있는데, 근데 저는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확실히 모른다고 해도 그건 알고 있죠. 비싼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붕괴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되게 강세론자죠. 정말 엄청난 강세론자지만 네. 아까 말했던 그런 조건들이 나오면은 밸류에이션 붕괴한다고 생각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의 이은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12월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표가 주가는 좀 내릴지 몰라도 증시가 붕괴되려면 두 가지 경기와 거시적으로 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 이상 붕괴되는 가능성 매우 없다. 이 부분 전번에 나와 주실 때도 그랬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